자, 안녕하세요. 2단원 근대 이전 한국사회 탐구 2장 근대 이전 수치체제와 경제생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조선 전기의 수치체제와 경제생활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는 2시간에 걸쳐서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이렇게 해서 두 파트로 나눠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열기입니다. 조선시대 임금이 농사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선농단이야. 이 선농단의 이름을 보시면 솔선수범하다 할 때 선자, 모범을 보이다, 그리고 농사할 때 농자, 그리고 재단할 때 단자입니다. 그래서 매년 봄에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면서 그리고 직접 국왕이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선농단입니다. 자, 이렇게 국왕이 직접 나와서 백성들 앞에서 행사를 주관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조선시대에도 가장 중요한 국가의 산업이 농업이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조선 전기의 경제생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토지제도, 수치체제, 그리고 산업 이렇게 세 파트에 걸쳐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토지제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관리를 위해 과전법을 시행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토지제도가 조선시대 때 어떻게 조선 전기에 어떤 식으로 변천이 되었는가 이 변화 과정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본문을 보기 전에 이 표를 통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91년입니다. 자, 연도에다가 줄을 그어 주시고요. 자, 이 연도가 중요합니다. 자, 1392년에 조선이 건국이 되는데 조선 건국 바로 직전이 되겠죠. 바로 전에 고려의 마지막 왕이 공양왕인데 이때 조선을 건국한 세력이 누구죠? 신진사대부들이죠. 이 신진사대부들이 과전법을 발표합니다. 조선 건국 바로 직전입니다. 자, 근데 이게 조선 전기 때 계속 유지가 돼요. 자, 그래서 이 과전법은 전직 관리와 현직 관리들에게 수조권을 부여하는 그러한 토지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수조권은 벌써 지금 세 번째 등장하죠. 관리들에게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이 수조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5세기 중반에 가면 세조 때 현직 관리들에게만 수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유는 뭘까요? 전직 관리들에게도 수조권을 부여하니까 지금 새롭게 등용되는 관리들에게 줄 토지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부족 문제로 인해서 자, 메모해 봅시다. 토지가 부족해지는 문제로 인해서 직전법이 시행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CF 하시고요. 과전법 체제 하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자녀들이나 뭐 부인에게 토지를 세습해 주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예외가 되는 토지들이 있었어요. 수신전이라든가 휴량전과 같은 토지들이 있었어요. 자, 요거는 옆에 사료 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되는데 본문은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요 도움말 읽어보겠습니다. 자, 과전법 체제에서 수신전과 휴량전을 지급하는 것은 경제력이 없는 사대부 가문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자, 남편의 과전을 모두 물려받는다. 그리고 자식이 없어 수신하는 자는 뭐 반을 물려받기도 한다. 요게 수신전이 되겠고요. 자, 옆에다가 수신전이라고 적어볼게요. 수신전. 자, 그리고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손이 유약한 자, 이런 경우는 휴량전으로 아버지의 과전을 물려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수신전과 휴량전이 직전법이 시행되면서 모두 폐지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직전법 체제에서는 수신전, 휴량전이 없어지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관수관급제입니다. 요거는 직전법 체제 하에서 계속 유지가 이 직전법이 유지되는 체제 상황 속에서 운영 방식이 좀 바뀐 거예요. 자, 관리들에게 수조권을 주다 보니까 수조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벌어지게 됩니다. 뭐 세금을 더 받는다거나 부가세를 걷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 관청에서 조세를 걷어서 관리들에게 다시 지급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름이 뭐가 될까요? 자, 관수, 관급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조권 남용을 막기 위한 방법,
그 방법으로 관수강급제가 시행이 됐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6세기 중반에 가게 되면은 결국은 새로운 관리들, 새롭게 등용되는 관리들에게 줄 땅이 이제 많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토지 수조권을 지급하는 이런 토지들, 이런 것들을 자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봉급 형식으로 녹봉제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직전법이 폐지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색깔펜으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중요합니다. 과전법 발표됐고요. 그리고 직전법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직전법이 폐지가 된다. 그리고 이 중간에 운영 방식이 관수강급제라는 것이 시행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이 4단계 꼭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만 좀 가볼게요. 자, 고려말 신진사대부에 의해서 제정된 과전법은 자, 조선 건국 이후에도 기본적인 토지제도로 운영이 됐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전현직 관리들에게 지급이 됐고요. 수조권이 지급이 된 거고요. 그리고 경기지방에만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과전은 경기지방에만 있었다. 자,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세습이 안 됐지만 수신정과 휴령정과 같은 명목에 세습되는 토지도 있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토지가 부족해지고요. 현직 관리들에게만 과전을 지급하는 직전법이 시행이 됐고요. 요거 어느 왕 때입니까? 세조 때가 되겠죠? 자, 그리고 수조권을 남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지니까 자, 요거 왕을 얘기 안 했죠? 아까 성종입니다. 자, 성종이 관수강급제 방식을 시행을 했습니다. 자, 관청이 걷어서 관청이 관리에게 지급해준다. 그래서 관수강급제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16세기 중반에는 직전법이 아예 폐지가 되죠. 자, 그리고 곡식만 지급이 됩니다. 이걸 녹봉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가가 지급한 수조권과 별개로 양반 지주들은요. 자, 우리 관리가 된 사람들이 이제 다 양반이죠. 이 양반은 신분적인 개념인데 지주는 경제적으로 땅을 소유한 사람이 지주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자기가 받은 과전 외에도 이제 남의 땅을 사들이거나 아니면 겸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옆에 어휘뜻매김 가볼게요. 자, 둘 이상의 것을 합쳐서 가진다. 그래서 고리대 등을 빌미로 남의 토지를 사들이거나 빼앗는 그런 경우를 겸병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농경지로 바꾸는 거, 황무지를 농경지로 바꾸는 거, 개간이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소유지를 늘려나갔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 이제 국가로부터 이제 수조권을 받는 그런 토지 지급이 폐지가 됐죠. 직전법이 폐지되자 토지의 사적 소유를 기반으로 한 지주제가 개인의 사유지를 늘리는 일이 더욱더 확산되었다.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취체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을 걷는 거 수취제도라고 했죠. 자, 조선시대 가서는 조세가 이제 전세라는 용어로 살짝 바뀝니다. 전세, 공납, 역. 이렇게 3가지 단어가 나오죠. 자, 개념은 다 비슷합니다. 자, 우선 전세, 공납, 그리고 역. 이렇게 3개를 동그라미 치고요. 전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전에 이러한 3가지 세금을 걷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문서, 양안, 토지대장이라고 그랬죠. 고려시대 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호구장부, 가족들의 숫자라든가 남녀 성별이라든가 나이 이런 것들이 기록된 것이 호적입니다. 이 2가지 기본 문서를 바탕으로 해서 세금을 걷었다고 했어요. 자, 전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수확량의 일부를 걷는 거죠. 자, 그리고 세종 때는 자, 우리 별표 좀 쳐봅시다. 공법이라는 걸 시행을 하는데 이 전세를 정확하게 공정하게 걷기 위해서 토지의 비옥도라든가 뭐 이 토지가 품질이 좋다 혹은 토지의 질이 좋다 혹은 척박하다 이런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매겼고 풍년이냐 흉년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전세의 양을 정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주가 내야 될 세금을 소장농은 안 내도 되잖아요.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근데 대신 부담하는 그러한 폐단이 있기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납입니다. 자, 공납은 각 지역의 토산물, 뭐 특산물이라고도 해도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직접 물건으로 거두는 제도. 이것이 공납입니다. 자, 근데 이 공납은
직접 물건으로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송도 어렵고 또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이걸 대신 또 이것을 구에다가 바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대납이나 방납과 같은 문제들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이 유행했는데요. 자, 이 개념은 잠깐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납은 말뜻만 보면 당사자 대신에 공물을 다른 사람이 납부하는 걸 대신 납부한다 그래서 대납이라고 부르는데 뭐 먼 거리를 이동하기 힘든 백성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대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런 대납의 비용이 굉장히 높은 경우도 발생해서 백성들의 부담이 커지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방납은요, 이거는 대납의 일종이긴 한데 백성들이 직접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방납배라고 하는데 상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대신 관청에다가 공납을 해주고 높은 가격을 징수해서 백성들의 부담이 높아지는 그런 경우 요거를 방납이라고 합니다. 심각한 사회적 폐단이 되는 거죠. 이건 불법이고 착취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납과 대납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입니다.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군역과 요역으로 나뉘었고요. 자, 16세기 이후에 군역 기피 현상, 군대를 가기 싫어하는 현상들이 높아지면서 요것도 역시 대립이라든가 방군수포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요것도 역시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립은요, 정군이라고 하는 것은 현역 군인으로 입대를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군대를 가기 싫어요. 그러면 대가를 주고 누군가를 사서 군역을 대신하도록 하는 그러한 행위를 대립이라고 합니다. 대신 군대에 보내는 거죠. 자, 근데 방군수포는 뭐냐면 좀 다른 개념이에요. 관리가 부정을 저지르는 거예요. 자, 군대를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안 가도 된다. 대신 나에게 세금을 바쳐라. 그 세금이라는 게 군포라고 해가지고 옷감입니다. 이 옷감을 군포를 징수함으로써 군대를 면제시켜주는 그런 일을 방군수포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 군사제도, 병역제도가 문란해지고요. 그리고 지금 훈련장에 뭐 군인들이 아무도 없죠. 군사력이 붕괴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이런 대립이나 방군수포와 같은 문제가 생겨났다. 자, 그러면 색깔펜 좀 사용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전세제도, 공납제도, 역제도 이 모두 다 16세기에 가서는 모두 다 문제들이 나타나게 돼요. 뭐 전세 같은 경우는 소장농이 대신 부담하는 일들도 벌어졌고요. 공납 같은 경우는 대납이나 방납이 성행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역 같은 경우는 대립이나 방군수포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 가서는 자, 이러한 세금 제도가 폐단이 생기게 되자 조선 후기 때 여러 가지 수치체제의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배우는 조선 후기 경제사 부분에서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조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 시간 고려시대 때 제가 개념을 살짝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 조자가 배로 운송하다 할 때 조자입니다. 조세할 때 조자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개념을 그냥 암기하실 때는 조세 운반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근데 정확한 의미는 바다나 강을 이용해서 운반하는 걸 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화살표 방향을 보세요. 자, 모든 지금 이 조세가 운반되는 경로를 보니까 서울을 향하고 있죠. 이 서울에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곳이 바로 서울의 창고, 경창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창고들이 다 지방에 있고요. 자, 그리고 재밌는 것은 여기 분홍색으로 표시된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들은 자, 밑에 설명이 나오는데요. 평안도, 함경도, 그리고 이제 밑에 제주도도 포함입니다. 이런 지역들은 세금을 서울로 보내지 않고 모두 다 현지에서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익류지역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평안도와 함경도는 거둔 조세를 현지에서 군사비라던가
자, 뭐 명나라에서 오는 이제 사신이라든가 이런 접대비로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역사의 둘레길은 세종대왕 때 이제 공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세제도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법을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의 여론을 많이 수렴을 해서 이런 절차들을 좀 밟아서 시행을 하는데 총 20년이 걸렸다. 자, 그래서 최초로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시행했던 세종. 뭐 이런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산업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은 이제 우리가 여기 문단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농업 부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상업 부분, 그리고 수공업 부분 이렇게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생각열기에서 살펴보셨듯이 조선에서 농업은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어요. 자, 국가의 근본으로 여겼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 전기 때도 토지개간 활발하게 진행됐고요. 그리고 토지를 조사하는 사업, 이걸 양전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메모해 올게요. 측량할 양자의 받전자죠. 그래서 토지 조사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농경지를 파악을 했고요. 자, 새로운 농업 기술, 그리고 수리시설 확충. 자, 전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똑같이 농업 생산력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자, 중요한 책이 한 권 나오죠. 농사직설이 되겠습니다. 조선의 기후와 풍토에 적합한 우리 실정에 맞는 최초의 농업서적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옆에다 최초라고 좀 적어주세요. 그 전까지는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주로 농업서적들을 수입을 해서 그냥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풍토에 맞는 농업서적으로 최초로 쓰여진 것이 세종 때 쓰여진 바로 농사직설 되겠습니다. 자, 옆에 날개 부분에 세종의 동그라미 좀 쳐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모내기법의 보급이 점차 늘어났다. 고려시대 때 처음으로 도입이 됐는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점차 늘어났습니다. 자, 모내기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이 모내기법의 장점, 특징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법도 발달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상업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수도가 이제 서울 한성으로 옮겨졌죠. 자, 그래서 여기에 시전을 설치했습니다. 원래 개경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고려시대 때 이것이 시전이 한성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전에다가 이렇게 좀 메모해 보시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항상 설치되어 있는, 그리고 상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구경, 상설, 상점, 뭐 점포 이렇게 해서 메모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왕실이나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대신에 특정 물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이 독점 판매권의 별표 치시고요. 조선 후기 때 이러한 시전상인들의 독점 판매권이 결국 폐지가 되는 일이 벌어져요. 자, 요 내용에 대해서도 연결해서 조선 후기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시전상인들의 상행위를 감독하기 위해서 경시서를 두기도 했고요. 감독기관입니다. 자, 그리고 지방에서는, 자, 지방 동그라미 하시고요. 장시라고 해가지고 지방 정기시입니다. 적어줄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일장이라든가 5일에 한 번씩 쓰는 시장이 되겠죠. 아니면 3일장이라든가 이러한 시장이 섰습니다. 장시 개념 알아두시고요. 자, 16세기 중엽에는 전국적으로 개설이 됩니다. 수공업의 경우에는 관청에서 운영하는 수공업제재가 중심이 됐고요. 장인들을 관청에 소속을 시켜서 필요한 물품을 제조해서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이렇게 해서 살펴봤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